지난 밤 사이에 IMF가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게 역전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도 역시나 좀 패닉셀링이 나올 정도로 주요국 중에서 하락폭이 가장 큰 가운데 이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동학개미들의 우려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결국에 3대 지수가 약세로 거래 마쳤고요. 지금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시간의 거래에서 6%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풀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게 증시가 어려울수록 네. 그 주가 하락의 요인들을 좀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든지 이렇게 주가 하락을 페드의 그 출구 전략에다 몰아세운다든가 또 우크라이나의 그 지정학적 위험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이런 분위기는 앞서 그 김현석 특파원도 그 전해주셨습니다는 이런 쪽은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드는 기본적으로 시장과 경제를 안정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만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주 초에 우리가 이번 주에 미국의 그 펀더멘탈과 관련된 경제 지표 이제 대표적으로 작년 그 4분기 성장률이 되겠죠. 그리고 월별 지표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페드의 그 이렇게 통화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는 펀더멘탈 요인이 3대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으면 이번 주에 작년 4분기 성장률을 발표 앞서서 여러 가지 1월달 월별 지표들이 지금 발표되죠. 그래서 어제의 그 PMI 지수, 제조업과 서비스 지수, 서비스는 18개월 만에, 제조업은 1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죠.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게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이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이제 하락했고요. 예상치 대비해서도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제조업 지수인 리치몬드 지수가 어제 PMI 지수에서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제의 가장 마지막 버팀목이 주택 가격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네. 이 주택 가격도 사실상 지금은 당초보다는 좀 부진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시점은 작년에 그 4분기 성장률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월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이런 정도의 그 1월 지표가 나온다면 나중에 그 IMF의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의 하향 조정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1분기 성장률이 우리가 말씀대로 한 2%대로 하락되는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3대 지수를 중에서 다우와 S&P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그다음에 작년 4분기 기업들 실적 많은 사람이 주가 하락할 때 대형주 빅테크 이렇게 여전히 고집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상 굉장히 지금 빅테크 업종들이 가격 부담이 금리 인상, 임금 인상,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그래서 코스트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 그래서 오늘 그 전행국께서도 빅테크의 가장 상징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사실 그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큼 높게 나오냐.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상당히 적고 그다음에 향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된 전망도 상당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상징성이 높은 상태에서 실적은 발표됐지만 시간 내에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그 테슬라라든가 그다음 이번 주에 애플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발표되겠죠. 네. 이런 쪽도 같은 모습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 같아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3대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미국 회계 기준으로 2분기 실적을 공개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상회에도 불구하고 현재 6% 정도 약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 전해드렸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실적을 역시 공개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웃돌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5.8% 급등하고 있다는 점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올 들어서 경제 지표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IMF 경제 전망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 확대가 미국 증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은 인터림 중간 전망입니다. 네. 정기 전망은 매년 10월과 4월에 전망하고 근데 세계 경제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 증시의 모습에서 나타난 것처럼 격변하죠. 그래서 이번 중간 전망은 각국별로 원래는 중간 전망에 주요국만 전망해야 되는데요.
모든 국가가 전망을 했다. 그만큼 격변을 치르고 있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망 시점 보면 작년 10월 15일 날 이렇게 전망했습니다는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세계 경제 상황이 얼마큼 격변하는가를 이번에 전망에 내놓은 것을 하락 조정폭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3개월 만입니다. 일단은 작년 10월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4.9% 봤는데요. 올해 1월 달 어제 발표했던 것은 4.5%, 0.4%포인트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4.9% 대비 0.4%포인트는 10%에 가까운 겁니다. IMF의 예측력이 이렇게 의심될 정도로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선진국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선진국이 0.6%포인트, 4.5에서 3.9% 떨어지고요. 신흥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인도라든가 이런 국가가 굉장히 호조를 보여서 5.1에서 4.9%로 오히려 신흥국의 성장 하향 조정폭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괜찮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진국은 누가 떨어뜨렸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것이 증시와 맞물려서 지금 펀더멘탈을 올해 이번 주는 펀더멘탈을 좀 보시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측면입니다. 미국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조정폭을 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5.2%로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제 조정했던 것은 4.0%입니다. 그러면 1.2%를 3개월 만에 1.2%포인트를 조정했습니다. 하향 조정폭이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11월 달에 전 앵커도 기억나시겠습니다는 앞으로 성장률과 물가 간의 관계를 보서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성장의 고물가, 그 다음에 고성장의 저물가, 고디락스죠. 그 다음에 저성장의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내지는 슬로플레이션, 그리고 저성장의 저물가, 디플레이션, 이런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성장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물가가 여전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슬로플레이션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슬로플레이션 우려가 처음 제기됐을 잭슨 미팅 이후에 슬로플레이션 우려가 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올 들어서 증시가 계속해서 부진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개월 만에 이렇게 크게 낮춘 데는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요인입니까? 성장률이 3개월 만에 세계 경제 성장률 0.4%포인트 정도 이게 낮춘 데에는 그만큼 뚜렷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뚜렷한 요인을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강요들한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전염 문제, 우리도 이제 10,000대 시제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오늘 확진자 수가 발표되겠습니다는. 그다음에 변이 여정의 충격이 지속된다 하는 측면이 첫 번째 요인. 공급망 부족이 각국의 협력에서 이걸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협력에서 풀어내야 되는데요. 미중 간 마찰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문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습니다는 여기에 각국의 이기주의 때문에 자원의 무기화 때문에 제2차 그 냉전 문제, 제3차 세계대전 문제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점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공급망이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는 슬로플레이션 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더 이렇게 한 것이 세계 경제 장애이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는 다중복합 인플레다. 정책적으로 처결하기 어렵다. 공급 측과 수요 측이 서로 에스컬레이트 상승작용하는, 그다음에 같은 통화 시책 내에 자 작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 일시적이냐? 일시적이 아니다 판명됐죠. 그다음에 작년에 2분기 성장률 높게 나오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작년에 여름휴가철 잭슨홀 미팅은 슬로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인플레가 정반대 상황이 모두가 이렇게 된다. 이게 다중 복합 인플레, 공선형 인플레입니다. 이제 각국의 대응이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장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드의 출구 전략. 그래서 금융 완화 정책이 금융 긴축 쪽으로 간다는 측면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끌어내리는 배경이다. 그리고 취약 신흥국 중심으로 국가 채무가 굉장히 높습니다. IMF 예로그바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 채무 문제를 굉장히 공식적으로 들고 나오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채무니까 재정 역할이 경기 부양 쪽으로 통화 정책을 보완하기 어렵죠. 이렇게 5가지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5가지 요인이 일시적 아니라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10월에 대비해서 4.9에서 4.5로 떨어졌습니다는 올해 4월에 정기 전망, 요건 이제 중간 전망이에요. 정기 전망 때 추가 하향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온 거, 그것이 바로 펀더멘털 측면에서 여건 악화 때문에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를 지금 안 좋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IMF의 중간 전망에서 앞서 신흥국도 짚어주셨지만 인도가 오히려 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국가가 두 국가가 있었습니다. 네. 선진국 중에서 일본이 성장률이 상향됐고요. 그다음에 인도가 가장 했습니다. 잠시 뒤에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노력합니다. 미래세 자산운용의 인도 법인 연결될 예정이죠. 누구죠? 홍준영 대표. 홍준영 대표가 연결되겠습니다는 그분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IMF 전망치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도가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외신들 보셨을 겁니다. 노천에서 뭐 이렇게 그런 문제, 아침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까지 코로나 문제 때문에 최대 대처했습니다. 이때 모디 일본 인도 총리가 잘못 대응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탄핵까지 거론될 정도로 인도가 안 좋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때의 한국경제TV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인도의 적립펀드를 강조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인도의 적립펀드를 보면 인도가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최대 수익률을 내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홍 대표가 나왔을 때도 인도가 상품들이 최대 수익률을 낳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어요. 오늘 아마 재확인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인도의 모디 총리 내지는 국민들이 절치부심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에 있어서는 이렇게 외교 관계를 잘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든 정부에 착 달라붙어서 이코노믹 파트너십 네트워크에 인도가 중심축으로 또 일본이 중심축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인도 경제가 이렇게 빨리 극복하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시진핑이 빅테크를 규제했죠. 그러면 인도는 IT 강국이다. 상대적으로 반사적 이익이다. 네. 1년 전에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10월 달에 8.5%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방에서는 9.0%,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4.9에서 4.5% 0.4%포인트 떨어지는 전개, 사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8.5에서 9.0% 해서 한국의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도 보실 거고 해서 이 코로나 방역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겁니다. 인도의 코로나 방역 취재는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오락가락하는 이런 측면에 많은 국민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방역 체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그것이 결국 일관성 문제가 경제 불확실성 시대에는 성장률을 끌어올린다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네. 잠시 뒤에 하는 우리 홍 대표랑 시청자 여러분이 같이 한번 더 인도를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인도 현지 연결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네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뭐 미국 증시를 뒤달 필요 없죠. 사실 우리 증시가 가장 급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증시 얘기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IMF 이번에 전망 이렇게 보면 작년 10월에 3.3%, 이번에 3.0%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3.0%는 자, 한국은 IMF 기준으로 1인당 GDP 3만 달러, 이제 막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국가입니다. 아직도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제일 나중에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올해 성장률은 3.0%는 선진국 중에 가장 낮습니다. 가장 성장률이 낮은 국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일본의 성장률은 올해에 3.3%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3.2에서 3.0%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 때 일본의 그 성장률을 내준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1997년 이후로 이렇게 24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한다 하는 이런 쪽을 IMF가 나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한국은행과 관련해서 한국은행 금통위원들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로타 하려카 일본행 총재가
고집스럽게 금융 완화를 이렇게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자, 아까 세계 경제 5대 요인, 구조적 요인에 사실상 뭐냐 어느 하나 불확실성을 거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기조가 확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하루 효과의 고집스러운 금융 완화가 결과적으로 보면 24년 만에 IMF 전망으로 보면 역전당할 것 같습니다. 역전당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본의 성장률에 대해서 우리가 24년 만에 역전당한다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경제 연령이 젊지 않습니까? 일본에 비해서 늦게 경제 성장률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년대 일본의 우리 경제 개발 계획은 1차, 2차 이거는 일본식 이렇게 계획을 쫓아갔다 하는 정도로 해서 일본에 뒤떨어졌던 경제가 자 24년 만에 일본의 성장률을 일본에 떨어지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뭐 한국 경제가 선진국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당장 뭐냐 경제 연령에 비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조로한 문제 네. 이런 문제가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어제 우리 경제 성장률 4.0% 발표해서 종전과 다른 것은 이런 걸 의식해서 그런지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의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이후에 한국 증시가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하락폭이 커도 너무 크지 않습니까? 가장 크죠. 네. 사실 다른 나라 증시를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일단 당장 우리가 더 급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8월이 고비가 됐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 8월에 이걸 꼭 지적하고 있어요. 제도권에 무슨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형주를 추천하면서 아는 종목은 빚내서 투자해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의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께서 삼성전자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내부적은 잘 알더라도 외부적인 시각은 잘 모른다. 아는 종목이라는 게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8월 달에 한은이 많은 논란 속에 금리를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8월입니다. 근데 그 이후서부터 한국은 추세적으로 하락 국면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코스피 지수가 뭐냐? 8월 달에 3,280, 장중 한때는 3,300을 육박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는 2,720입니다. 이 주가 얘기하면 꼭 동학개미를 생각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은데요. 취약 신흥국들 빼고는 한국 주가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당시에 아는 종목이 무슨 있느냐? 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MZ세라든가 서민세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을 때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위에 신삼고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 삼시라든가 오증거 얘기를 계속하면서 한국의 증시가 하나의 티핑 포인트,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겠느냐 한쪽을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의 미학을 상당히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3, 4, 3에서 현금 비중을 좀 상당히 높여라. 그리고 작년까지 미국의 빅테크 업종을 밀다가 올해는 중국으로 좀 이렇게 상당 부분은 좀 이렇게 다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어제 우리 증시가 패닉 실링 하면서 주가가 한때는 80포인트 넘게 하다가 종가로도 7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동학개미들이 자 이렇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이렇게 제대로 된 거냐 하는 각도에서 사실상 일부에서 시장의 얘기지만 한국 동학개미들이 한국은행을 쳐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와 증시 사정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린 것 좀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죠. 네. 사실 금리 인상 금리 작년에 8월 26일에 올리면서 11월 달에 올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 우리 경기라든가 증시가 이런 상황인데도 1월 14일 날 얼마나 지났습니까? 10일 정도 지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또 올리고 그다음에 이재열 총재께서는 앞으로도 금리를 더 올리겠다 하는 입장인데 자 일본의 24년 만에 역전당하는 한국 경제 성장률 주가가 이렇게 가장 떨어지는데 이런 금통위원이라든가 한국은행의 모습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학개미라든가 우리 국민들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 생각하면 다시 또 열이 오르고 있는데요.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베너 갑자기 이주열 총재의 예. 실수가 된다. 이주열 총재의 실수는 대표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금통위원들 여기 앉아 있습니다는
도대체 증시라든가 한국경제상을 뭐 때문에 보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달에 당시에 이렇게 금리 인상 항목이 제한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앙은행의 샤워실 바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샤워실의 바보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밀턴 프리드만이 이렇게 예측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조타수를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만큼 충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상태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자,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금리 올리겠습니까? 금리 올리겠습니까? 금리 올리면 뭐냐, 한국은행이 남보다 빨리, 우리가 미국 경제보다 잘 나갔습니까? 작년 8월 때 안 나갔는데 다른 목적에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딜레마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근데 딜레마 상태에서 더블 딜레마가 아니라 트리플 딜레마, 트릴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곤혹스러울 겁니다. 자, 지금 경기가 이렇게 일본보다 역전당하는 것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인플레가 폭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는 물가는 경기는 더 떨어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경제가 뭐냐, 선진국 중에서 가장 금리를 올릴 정도로,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금리를 먼저 올릴 정도로 이렇게 경제가 좋았습니까? 물가가 그만큼 악화됐습니까?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항상 뭐냐, 어려울 때는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 우리 경기 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국은행의 펴이지 엉뚱하게 무슨 다른 부동산 목적을 한다, 정책 목적을 달성하면 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빠진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한국은행 입장도 뒤늦게라도 지금 MZ세대와 동학개미, 그 다음에 젊은 세대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제 좀 금리 인상의 후유증을 처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고승범 위원장님이 비교적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가다가 되는데 왜 금리를 올리냐 이거죠. 네. 그래서 또 시간이 좀 지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밤에 나왔던 IMF 보고서를 통해서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증시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